우리나라의 경제와 금융정책을 수립하는 최고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그리고 금병환 금융위원장, 그리고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 이 세 분이 4월 3일 끝장 토론에 나섭니다.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감원 이 수장 세 분이 모여서 이렇게 공개 토론을 하는 것이 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우리나라 경제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반증입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부동산 부분 금융입니다. 부동산 관련 금융이 4,100조 원이 넘었기 때문에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판단이 있으니까 지금 시급하게 토론을 하는 것인데, 부동산에 4,100조 이상이 몰리고 빚은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의 역동성은 떨어지고 잠재 성장률도 계속 하락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부동산 대출이다 라고 제가 여러 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야 이 세 분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돈의 유동성이 기업으로 들어가서 미래를 준비하고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결국 성장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부동산으로 4천조 원이 넘는 돈이 쏠리면서 혁신기업은 성장의 자금줄이 말랐고요, 개인들은 아파트 사고 부동산 사느라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원리금 갖다 보니까 결국 소비 여력이 바닥이 났기 때문에 경제 성장도 어렵고 미래도 불확실해졌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 말을 좀 더 간단하고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정부가 나라 돈으로 부동산에 묻지마 보증을 남발했기 때문에 돈이 부동산으로 쏠렸고 모두가 일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기보다는 부동산에 몰두하게 만든 결과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난 12년 동안 전세자금 대출이 31배가 늘어났습니다.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다. 이렇게 늘어난 전세 대출이 결국 집값을 끌어올려서 서민들이 집도 못 사게 만드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접게 만든 일종의 표퓰리즘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고자 실시한 이 전세 대출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가계 대출의 80%가 주택담보대출에 쏠려 있습니다. 저축은행, 제2금융권의 경우는 서민과 지역 대상으로 금융을 공급해야 되는 본연의 업무보다는 돈이 된다 싶은 그 부동산 PF에만 60조 원의 대출을 집행했고요. 그것이 부동산 상승기에는 엄청난 이익을 그들에게 줬기 때문에 또다시 부동산 PF 대출, 브릿지론 이런 것에 돈을 빌려주는 재미를 붙이다가 요즘은 디폴트를 걱정하게 됐습니다. 지난 24년 말 기준으로 부동산 관련 대출액이 2,681조 원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가계 부문에서 1,309조 원으로 가장 많이 집계가 됐고요. 여기에 보증, 펀드, 리츠 이걸 다 합치면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 그러니까 위험 노출액이 4,100조 원이 넘습니다. 지난 4년 만에 34%가 폭증한 수치인데요. 제가 이렇게 단위를 조로 얘기하니까 조란 돈이 별거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게 정말 큰 돈인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 가계 평균 자산이 5억이 안 됩니다. 자, 2024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보니까 가구당 순자산이 4억 5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평균 자산 5억 4천만 원인데 부채 9천만 원이 있으니까 이걸 빼고 나니까 4억 5천만 원이죠. 전체 가구의 56.9%, 그러니까 한 57%의 순자산이 3억 미만이고요. 10억 이상 보유 가구는 10.9%입니다. 2018년에 이런 조사를 해보니까 순자산 평균이 3억 4천만 원이었는데 전체 가구의 63.5%가 순자산 3억 미만이었고 10억 이상 보유자가 6.1%였는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10억 이상의 순자산의 퍼센테이지도 10.9%로 늘어나게 된 겁니다. 부동산 초호황기라고 할 수 있었던 2020년 이후에 제2금융권 중심으로 부동산 PF 대출도 아주 급증했습니다. 땅을 살 때 빌려주는 브릿지론, 또 부실 위험도가 높은 PF 대출을 마구잡이로 늘려서 상호금융권, 저축은행 PF 대출이 60조 원을 돌파했는데, 제1금융권 은행이 48조 7조 원이니까 이것과 비교하면 정말 제2금융권에서 마구잡이 대출이 이 정도로 많아진 겁니다. 자, 왜 이 정도로 대출이 많이 늘어났을까를 고민해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묻지마 전세보증이나 정책성 대출이 그 원인입니다.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이런 보증기관에서 대출액의 최대 100%까지 전세보증을 해주면서 전세대출 잔액이 2016년엔 36조 원이었는데 8년이 지난 24년에는 200조 원이 넘어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묻지마 보증을 해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늘어난 대출 유동성이 결국 어디로 갔느냐? 갭투자, 전세를 낀 매매가 더 늘어나게 만들어서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은행의 이익만 더 커졌고 결국 국민들은 뭡니까? 빚더미에 앉게 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민들을 위한 전세 대출 정책이 결국은 부동산 부양책이 된 거죠. 모든 돈이 부동산으로만 계속 돈이 몰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혁신기업은 투자할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고 가게는 대출이자 갚느라고 소비를 더 늘릴 수가 없는 것이 실질적인 지금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벤처 투자가 잘 된다 이런 말 요즘 들어보셨습니까? 벤처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벤처 기업이 투자를 받아서 기술과 서비스를 확대하고 성장을 하게 되는데 요즘 누가 벤처 기업에 투자하겠습니까? 아파트 한 채 사지. 아파트 한 채만 잘 사면 1년에도 수십억이 뛰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든 정책이 결국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만들었고 한때 돈을 좀 벌었던 중소기업인들조차 공장 증설 이런 거 안 합니다. 그 돈으로 반포 원베일리 사는 게 단기적으로 훨씬 큰 이익이 나기 때문에 누가 공장 증설을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겠습니까? 자, 경기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공장 땅에 돌아가는 공장이 얼마나 있는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공장 땅은 또 매매로 나왔는데 아주 고가로 나와 있습니다. 땅 장사하는 거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자꾸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동력이 떨어지면 지금 최고가의 아파트들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 무너질 게 뻔하다. 이게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뭐냐? 이런 현상이 멈출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은행이 국제기준 바젤3에 따라서 대손충당금과 자본 비율을 산출할 때 부도 확률과 부도시 손실률이 매우 중요한데요. 기업 대출은 부도 확률이 높은 데 반해서 가계 대출에 특히 주담대는 부도가 난다고 해도 손실률이 크지 않습니다. 경매로 넘기면 그래도 큰 손해 안 보고 건지죠.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주택담보대출에 올인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상 주택담보대출을 해줄 수 있는 만큼 최대치로 해주고 싶은 거죠. 전세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대출의 경우는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리고 서울보증보험 등 세 곳의 전세보증을 100% 받고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은행들은 돈을 떼일 염려가 없습니다. 이것저것 자료를 들춰보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허그의 전세보증의 경우는 차주, 그러니까 돈 빌리는 사람의 소득심사 절차조차도 없습니다. 이 말은 집 자체가 담보이고 보증이란 말인데 은행 입장에서는 이렇게 든든한 것을 담보로 이자놀이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난해 말 기준 전세보증 액수를 보니까 145조 원입니다. 전년 대비 5조 원이 더 늘어났죠. 이제 5월부터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현행 최대 100%에서 90%로 낮아집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자, 수도권 전세대출은 오는 7월 이후 전세대출 보증이 추가적으로 더 낮아지게 되는데 전세대출의 보증 비율을 낮추면 마치 전세로 이사를 못 가는 것이 두렵게 느껴지고 또 월세로 돈을 더 많이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염려들을 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엔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낮추면 집값도 그 정도 낮아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전세대출 보증 축소가 결국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전세보증이라는 게 우리 경제, 특히 부동산 경제에 얼마나 위험한 요소인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서울보증의 경우 보증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 상한이 없습니다. 상한선이 없습니다. 10억 원, 20억 원 이상의 고가 전세도 정부 보증의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런 것이 다 집값을 떠받쳐서 결국 서울 아파트를 내 소득 30년을 모아서도 사지도 못하게 만든 겁니다. 아무튼 제가 보기엔 보증 비율 90%도 너무 높습니다. 2020년 이후 부동산 시장에는 전세를 낀 매매, 그러니까 갭 투자가 자연스럽게 대세가 됐습니다. 세입자의 전세금이 결국 투기에 또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전세입자가 전세 보증을 쉽게 받아서 전세대출을 받으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의 그 보증금을 활용해서 그 작은 돈으로 다른 주택 하나를 더 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소득이 올라서 유동성이 늘어난 게 아니라 밑돌을 빼서 웃돌을 막는 대출로 이루어진 유동성이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서 삐끗하게 되면 이거야말로 제2의 금융위기, 오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겁니다. 전세보증제도가 서민 주거안정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좋은 취지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 취지와는 달리 전세값과 집값을 동시에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빚만 늘어나게 하는 빚의 유동성이 된 겁니다. 결국 이렇게 늘어난 빚 때문에 허그는 대규모 적자 국면에 돌입했습니다. 허그는 자기 자본 비율 급락에 따라서 보증 여력이 아주 말라 있고요. 재정이 부족한 정부는 영구채 발행까지 허용을 했는데 이러고도 국가가 안전할 수 있을까요? 자, 어떤 정치는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빚은 감당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빚을 더 져도 된다. 한마디로 더 퍼져도 된다. 라고요. 그런데 돈이라는 게 순식간입니다. 거대 기업들도 단 몇 억이 없어서 부도가 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전세보증제도 이거 손 봐야 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 5억 이하 또는 3억 이하의 전세보증은 이자율이나 수수료 같은 것도 좀 더 낮춰주고 고액의 전세보증은 아예 없애야 한다 라고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아파트에 올인해서 다른 경제가 돌지 않아서 위기에 처한 우리 경제를 살리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서울 주요 지역에
토지거래 허가제 재지정 이후에 집값이 뛰질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리고 있는데요. 반포의 레미안 원베일리의 경우 전용 84제곱미터가 토지가 지정되면서 발표 하루 만에 9억 정도 하락해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정책이 중요합니다. 지금 정부나 지자체는 부동산 가격을 부양할 때가 아닙니다. 부동산 못 잡으면 이거 정말 큰일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이미 큰일 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신 분들 부동산 시장의 부동산 금융의 문제 심각성을 좀 인지하시고 최고가에 달려들어서 매수하지 말길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달려들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는 시기가 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래야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 부자 되시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